자, 인문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 위주로만 눈으로 확인하고 인문서 보실 때 제가 설명드린 거 위주로만 딱딱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세부적인 내용을 인문서에 있는 것도 사실 인문서도 그냥 목차만 적어 놓으려다가 좀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 제가 체크 안 해드린 부분들은 읽지 마시고 굳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 설명 위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인문서를 꼼꼼하게 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 위주로만, 그래서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뼈대를 잡고 거기에 필요한 용어 위주로 인문과정은 한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자, 용어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뼈대를 잡는 거. 법률 요건이 모여서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법률 효과를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권리 변동은 구체적으로 취득, 변경, 소멸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 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요건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죠. 자, 어떤 차이가 있었죠? 법률 행위는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그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법률 행위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법률 규정은 행위자가 원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법률 요건이었죠.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그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가 나왔어요. 법률 행위가 뭐였었어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고, 특징,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고, 두 번째 종류에서는 몇 가지 분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꼴랑 하나 단독행위라고 부른다 그랬죠. 단독행위는 뭐였어요? 일방적인 행위라고 그랬죠. 그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여기까지. 반면에 계약은 두 개가 있죠. 의사표시가. 근데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가 합의하는 거래요. 합의. 이렇게 법률행위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누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봤던 기본적인 뼈대였습니다. 자, 그 중에 법률행위 다시 그 요건. 요게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서 9문제, 적어도 9문제가 요 법률행위 요건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겨요. 그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하나가 성립 요건이고 또 하나가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립 요건은 뭐냐? 법률행위가 있냐 없냐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매매계약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성립 요건이에요. 계약이 체결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성립 요건입니다. 반면에 효력 요건이나 유효 요건은 그 체결된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생기려면 계약이 체결되고 그게 성립 요건, 그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그게 유효 요건이죠. 그래서 요건은 두 가지로 나뉜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은 나뉜다. 당연히 성립 요건을 먼저 판단해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계약은 없는 거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잖아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잖아. 그럼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유효다 무효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성립 요건을 먼저 판단하는 거. 성립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성립 요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크게 둘로 나뉘는데 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공히 뼈대 잡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9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어디 뭐냐? 그 뼈대를 잡는 거예요. 성립 요건, 효력 요건 크게 두 덩어리가 있고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공히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이걸 일반적 요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이걸 특별 요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공통적으로 일반적 요건, 특별 요건 두 가지씩 있는 거예요. 결국 요건은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판단은 이런 순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췄냐? 그 행위가 특정한 행위라면 그 특별한 성립 요건을 갖췄냐? 그 다음 갖췄다면 효력 요건을 갖췄냐? 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건 갖췄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일반적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바로 요 요건 중에서도 효력 요건에 관한 게 우리 시험 범위예요. 효력 요건에 관한 게 우리 시험 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요 효력 요건에서 9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거예요. 효력 요건에서. 자, 일반적 성립 요건,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성립 요건을 말한다. 어떤 행위든 행위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이 요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의사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걸 표시해야 되겠죠. 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그 목적을 표시할 것. 그걸 각각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별도로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인도 법률행위인데요. 혼인은 구청 가서 신고를 해야 성립을 해요. 혼인은 구청 가서 신고를 해야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을 합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이라고 하질 않아요. 사실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는 특별하게 신고라는 요건을 갖춰야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죠. 자, 성립 요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두 번째, 법률행위가 성립을 한 다음 효력 요건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 먼저 일반적 효력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효력 요건이겠죠. 자, 이때 이 일반적 효력 요건은요,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추어야 될 요건이에요. 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위로 올라가 있죠. 일반적 성립 요건이 뭐였어요? 3가지.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이었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이 성립하는데 두 번째. 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법률가 유효한가? 그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자, 의사표시는 의사하고 표시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그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할 것, 그리고 하자가 없을 것. 요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 됩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 그 다음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모든 행위가 아니고 특정한 행위만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거기에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효가 돼요. 조건이라는 게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돼요. 시기라는 게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걸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래해야만 그 행위가 유효해요. 이런 것들이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 중에 요게 민법 총칙의 시험범위, 우리 시험범위. 요게.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과 의사표시 갖춰야 될 요건.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 4개. 이게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 중에 요 목적 요건, 의사표시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이잖아요.
여기서 4문제 내지 5문제. 대리행위라고 특별효력요건 있잖아요. 여기서 2문제 내지 3문제. 토지거래 허가는 무효 취소라는 파트가 한번 나와요. 무효와 취소. 그래서 한두 문제. 조건이라든가 기한이란 건 부관이라는 파트가 한번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 민법 총칙 시험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기본 이론 과정 가서 볼 것이고 입문 과정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어쨌든 법률행위가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아니게 되고 각각 일반적 요건과 특별요건은 아니게 되는데 그 중에서 효력요건 2개가 우리 시험범위고 특별효력요건이 시험범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가 갖춰야 될 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법률행위 당사자. 법률행위 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 당사자는 행위할 때 3가지 능력을 갖춰야 돼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을 갖춰야 되고 의사 능력이라는 걸 갖춰야 되고 행위 능력이라는 걸 갖춰야 되는데 이 행위 능력은 앞에 법률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행위 능력이라 하면 법률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행위는 법률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고 준법률행위도 있고 사실행위도 있고 불법행위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 능력이란 그 중에서 법률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첫째 행위 당사자가 행위 당시에 3가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죠. 그 중에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인만 권리 능력자예요. 인. 사람이 인이죠. 근데 이 인에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법인은 법이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법이 사람처럼. 2종류가 있어요. 사단법인이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법인 설립등기가 필요해요. 이걸 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죠.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총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되죠.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가 만들어져요. 그 법인 등록번호도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 총 13자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연인하고 법인만 권리 능력자가 됩니다. 자, 이 권리 능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나중에 저기 소유권 파트를 가게 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때 한번 다시 써먹겠습니다. 자, 어쨌든 권리 능력자란 인을 말하며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그리고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법인 설립 등기라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의사능력인데요. 의사능력은 정신적 판단력을 말해요. 근데 이거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요. 자,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있다. 이걸 의사 무능력자라 한다.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만취한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만취한 사람. 자, 만취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걸 의사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의사 능력이 있어야 유효한데
의사 능력이 없이 행위했으니까 그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어요. 법률 행위 능력은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규정해 놨어요. 이걸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 대표적으로 셋이 있어요. 미성년자, 민법상 만 19세 미만자예요. 자, 여기 이제 만자가 빠지죠. 그냥 19세죠. 연령 계산이 바뀌었죠. 생일 지나면 1살 먹죠. 이제부터는 모든 나이를 그렇게 일단. 그래서 만자를 빼고 그냥 19세. 19세라는 건 뭐예요? 태어난 때부터 19년이 지난 사람, 생일을 기준으로 19년이 지난 사람, 그 지나지 않은 사람, 그게 미성년자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제한능력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단독으로 계약하는 능력이 제한돼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단독으로 계약을 하면 무효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 민법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무효와 취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은 무효가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만들어 놨으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만들어 놓은 파트가 바로 이 무효와 취소 파트가 됩니다. 자, 결론.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 당사자가 갖춰야 될 요건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기본 개념은 기억해 두자. 3가지 개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중에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만취한 사람, 그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 행위능력에 제한되는 사람,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행위했다. 일단은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취소하면 무효가 돼요. 자, 권리능력, 아까 말씀드린 권리능력자인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고,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 되고,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재단, 이렇게 되겠죠.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권리능력이 없으니까 권리주체가 못 됩니다. 나중에 소유권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의사능력, 정신적 판단력이라 그랬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만취한 사람. 그 사람의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행위능력은 법률행위를 말해요. 단독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완전하게 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능력이 제한되는 애들이 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가끔 정신 나가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늘 정신 나간 사람, 그리고 법원이 각각, 가정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가정법원이 너는 가끔 맛이 가네?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너는 늘 맛이 가 있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렇게 가정법원에 의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불러요. 이런 애들이 제한능력자가 됩니다. 이런 제한능력자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명품을 사왔어요. 그럼 부모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목적이 갖출 요건이 있죠. 목적은 원하는 거라 그랬죠.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다음에 의사표시 요건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는 두 가지예요. 사기당한 거, 협박당한 거. 사기당한 걸 기망이라고 하고요. 협박당한 걸 강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가 유효하려면 사기도 당해서는 안 되고 협박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기와 협박을 합쳐서 하자라고 합니다. 그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이 나와요.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요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이렇게 뼈대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을 봅니다. 자,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고요. 당사자가 능력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 목적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네 가지 요건. 그중에 확정성이란 목적이 뭐예요? 원하는 거라 그랬죠. 권리 의무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성이란 우리 아파트 분양계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분양계약도 법률행위죠. 근데 계약 당시 제 몇 동, 제 몇 호 확정해서 분양하는 경우 있죠. 아니면 계약만 하고 나중에 입주 시점에 전산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분양계약 당시 동호수를 정한 건 확정한 거죠. 반면에 나중에 입주 시점에 전산 추첨하게 되면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즉 계약 당시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확정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성이라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약 당시 동호수가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이걸 확정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확정성을 갖췄어요. 그럼 두 번째가 실현 가능성이에요. 당연하죠. 각과 을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면 돈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고 돈을 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가능, 불가능?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는 거?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그걸 어떻게 찾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 이런 걸 사회 통념상 불가능이라고 해요. 불가능이란 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그 두 가지를 다 말해요. 그래서 법률이가 유효하려면 목적 달성이 행위 당시에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행위 당시에 불가능하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행위 당시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개념 잡습니다. 행위 당시 불가능한 걸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 예를 들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불사 그 주택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소실되었다. 소실되었다는 건 홀랑 다 타서 무너져 내렸다 이런 뜻이에요.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주택이 이미 없어졌어. 그럼 계약 당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란다. 그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확정성, 실현 가능성 갖춰야 돼요. 세 번째가 적법성이에요. 적법성이라는 건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뭘 위반하면 안 된다고? 법. 근데 법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강행규정, 강행법규가 있고요.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있어요.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거. 반면에 임의규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이에요. 따라서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고 임의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의 적법성이란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법률의 목적이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 임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강행 규정이 또다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라는 걸로 나뉘어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근데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유효인데 처벌이 돼요. 유효인데 처벌이 돼요.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인데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닌 게 있어요. 그걸 단속 규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강행 규정은 원칙이 효력 규정이에요. 극히 예외적으로 단속 규정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예외를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내셔야 돼요. 법을 공부하다 보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항상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원칙, 효력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아니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 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원칙은 무효지만 무효가 아닌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뼈대를 잡아두세요. 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뉘고 강행 규정은 또다시 원칙 효력 규정과 예외 단속 규정으로 나뉘며 그 결과 강행 규정 위반 원칙 무효, 예외 유효하지만 처벌돼. 임의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유효고요. 그걸로 끝이야. 처벌 안 됩니다. 그냥 유효로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의 적법성에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리고 강행규정, 원칙, 효력규정, 예외, 단속규정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두세요. 이게 목적의 적법성입니다. 자,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법규가 있어요. 강행법규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효력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했을 때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 효력규정이에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효력규정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되고요. 안 지켰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닙니다. 즉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자, 적용을 배제한다는 건 그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한 거하고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법이 적용이 안 된다.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즉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을 안 지켜도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그 법과는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 한다? 임의규정이라고 하게 되고요. 나중에 임대차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됩니다. 이렇게만 구별해 두세요. 편면적 강행규정은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강행법규의 종류, 아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고, 특히 단속규정은 처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에 위반을 행위는 처벌받지만 유효하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물건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단속규정이 뭐냐? 그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사회적 타당성은 법률행위가 목적이 확정돼 있고, 자, 확정성 갖췄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실현 가능성 갖췄고, 적법성까지 갖췄다 하더라도, 즉, 법을 위반하진
같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에 기초했을 때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상식. 사회 통념. 이런 식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갖춰야만 요소가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이걸 못 갖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첩계약. 이거 법을 위반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디의 법에서도 부첩계약하지 말아라. 이런 거 없어요. 도박자금 대여계약.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법 없어요. 그러니까 부첩계약이라든가 도박자금 대여계약 같은 것들은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네? 뭐가 아니라고요?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도박 같은 경우에는요. 도박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요. 도박하지 말아라. 근데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런 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없다고요. 따라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 부첩 계약, 이런 계약들은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민법적으로는 적법해요. 좀 이상하죠? 야, 이거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적법성이란 어떤 법이 있고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적법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 따라서 이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국에서 허가를 받아라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박자금 대여하지 말아라. 부첩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런 강행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박자금 대여 계약이나 부첩계약 자체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니까 법적으로, 민법적으로 조금 이상은 하지만 적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적법하다 해서 유효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범죄의 목적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으나 사회 질서에 비춰봤을 때 그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이 들면 그걸 무효로 한다. 이게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란 착한 풍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싸잡아서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103조에서 범죄의 목적이 확정성도 갖췄어, 실현 가능해,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사회 질서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무효. 이게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가 됩니다. 근데 반사회 질서행위는 어때요? 사회 질서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어렵죠. 기준도 애매하고.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냐 그거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나중에. 자, 조물 확인합니다. 103조 우리 민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즉 상식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그 상식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냐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인간의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가 반사회 질서이냐. 사람마다 사회 질서에 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반사의 질성이냐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103조 조문만 확인합니다. 결론.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이 갖춰질 건 4가지.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딱 요렇게만 머릿속에 뼈대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하나 잡을 게 있어요. 동기라는 게 있어요. 자, 동기라는 건요. 법률 행위하는 이유, 이게 동기예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소유 주택을 빌려요. 자, 빌리는 이유가 있겠지.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빌려요. 왜 빌려요? 거주하려고. 그죠?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음료수를 사요. 왜 사요? 마시려고. 여러분이 마트 가서 중식도를 하나 삽니다. 왜 사요? 요리하려고. 이런 게 다 뭐다? 동기. 법률 행위하는 이유. 그냥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저 물건을 사는 이유. 그게 동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동기불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도박 장소로 사용하려고 주택을 빌려. 을이 주택을 빌린 이유. 도박 장소로 사용하려고. 이게 동기불법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사는 이유를 상대방한테 밝혀보신 적 없죠. 상대방도 물어본 적 없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민법에서 동기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약에서 동기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중식도를 사는데 갑자기 계산하는 분이 이거 왜 사냐고. 혹시 범죄 저지르려고 강도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그럼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그거 왜 물어보냐고 그러죠. 아, 나 요리하려고 산다. 대답하게 주자. 그냥 바로. 계약을 하는 어떤 물건을 사는 이유. 민법에서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문제는 그게 불법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소유 주택을 빌려요. 자, 여러분이 갑이에요. 주택을 중개사 사무실에 전세를 놨어요. 자, 을이 와서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이 을에게 물어봐요. 왜 빌리냐고. 당신은 도대체 하고 많은 주택 중에서 왜 내 걸 빌려요? 빌린 이유가 뭐예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은?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니까 을이 도박 장소로 사용하려고 빌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동기의 불법은 상대한테 표시가 안 돼요.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동기는 민법상, 계약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결국 동기가 불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반사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을의 동기가 갑에게 표시가 돼서 알려졌어요. 갑이 알아. 을이 갑에게 표시했어. 나 이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빌린다. 또는 갑이 미리 알고 있어. 동네에 소문이 딱 돌았어. 요렇게 생긴 놈이 을의 인상착의가 돌아. 요런 놈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집 빌리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갑이 그 소문을 들었어. 이런 식으로 을의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 갑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어. 자, 여러분 입장에서 알게 됐다면 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 동계불법이란 법률의 자체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지만 그 하게 된 이유가 반사의 질서적인 걸 말한다.
동기는 민법상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불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예를 들어 어리 도박 장소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배주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다. 이런 경우. 즉 을이 주택을 도박 장소로 사용할 생각으로 빌린다는 것을 갑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을 때 이때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계약을 했다?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 103조 조문과 동기불법의 개념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기가 뭔지 쭉 설명이 나와 있죠. 민법에서는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동기의 불법하고 나중에 동기의 착오가 문제가 되고 동기의 착오는 차고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 질서형에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개념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자, 이거 뼈대 잡은 거 머릿속에 있으시죠? 지웠습니다. 이중매매라는 게 나와요. 이중매매는 뭐냐 하면 우리 신문 같은 데서 가끔 보죠. 갑이 여러 개 아파트를 팔아요. 근데 이 매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를 이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건 나중에 물건 가서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만 한 상태. 아직 등기는 안 넘겨준 상태. 그럼 갑이 소유자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요. 또 팔아요, 이거를. 병한테.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매각을 해요. 이게 이중매매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누가 소유권은 언제 넘어간다 그랬죠? 등기를 해줘야 넘어간다 그랬죠? 매매계약 등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넘어가려면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하고 계약만 한 상태, 병도 갑하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은 을에게 1억에 팔았어요. 2억을 준다는 병하고 또 계약을 했어요. 병에게 등기를 보통 넘겨주겠죠. 그럼 당연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을은 새치기를 당했지만 등기하지 않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형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더라도 을은 새치기를 당했지만 어쨌든 민법상으로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은 병한테 왜 새치기 했냐고 따지지 못하고 갑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책임이 나중에 계약법에서 보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 반사회 질서에 관련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기억하실 거.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원칙이다. 계약을 누가 먼저 했든 돈을 누가 더 많이 주기로 했든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 가끔 가다가 을이 먼저 계약했으니 을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 계시는데 따지지 마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그러냐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채권의 특징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채권 자체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계약을 하든 돈을 더 주기로 하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원칙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요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가 되면 제2매매는 무효가 되겠죠. 그럼 이 병등기도 무효가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예외적으로. 요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며 요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며 그에 따른 결과는 뭐냐? 요거를 우리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가끔 시험 문제 냅니다. 이제 나중에 이 기본 과정 가서 자세히 볼 겁니다. 오늘은 결론. 부동산 이중매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매각을 했을 때 각각의 매매 계약은 유효함에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 회의할 때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정도까지만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딱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효과 같은 것들 찾아보지 마시고요. 개념 하나 잡습니다. 불법 원인급여라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갑이고요.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물건을 사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이 무효야. 그럼 여러분은 물건 돌려주고 대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계약이 무효라면 주고받으면 안 되잖아요. 계약이 유효해야 주고받는 게 적법하잖아요. 계약이 무효라면 줄 필요 없고 받아서는 안 되잖아. 따라서 계약이 무효일 때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요. 이런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매매 계약을 하고 주고받았는데 무효야. 그럼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돼. 이걸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지. 그게 뭐냐? 불법 원인 급여를 말해. 그게 불법 원인 급여.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반사회 질서행위라고 합니다. 급여는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상대방에게 줬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돈이든 물건이든 상대방한테 줬다라는 뜻이에요. 반사회 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까 갑이 을에게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을 해요. 1억.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없잖아요. 갑은 을에게 빌려줄 의무가 없어요. 안 빌려주면 그만해요. 그런데 1억을 줬어요. 무효인데 줬어. 그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사회 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줬어. 그게 뭐다?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 주고받았다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더라. 불법 원인급여. 자,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사회 질서에 관련해서 동기불법, 부동산 이중매매, 부당이득 반환, 불법 원인급여 이런 개념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특히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은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합니다. 미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귀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귀속이란 건 어떤 결과가 누군가에게 속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걸 귀속이라고 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귀속되었다.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귀속이라는 개념.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행위가 등장하고 있네요. 이 불공정한 행위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